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레일즈 컴프 2025입니다. 요즘 기술계에서 루비 온 레일즈 다시 뜨는 건가 하는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데요. 정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과거의 향수일지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레일즈 컴프 2025 발표 요약 자료들을 보니까요. 뭐랄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레일즈 현황이라든지 창시자 DHH의 비전, 또 레이즈 8.1의 실용적인 개선점들, 그리고 개발자를 위한 UX 디자인의 중요성까지. 와,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레일즈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 부활의 신호가 진짜인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게 기술 트렌드를 읽고 싶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때 웹 개발의 아이콘이었잖아요, 레일즈가. 그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자료부터 볼까요? 이라이나 나자로바의 스타트업스 온 레일즈 인 패스트, 프레젠트 앤 퓨처 발표 요약인데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레일즈는 정말 끝났을까? 아니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레일즈 기반 스타트업들의 성공 사례들이 쭉 소개합니다. 금융 앱 차임, 또 디자인 툴 피그마 백엔드도 루비를 쓴다고 하죠. 그리고 웹 코딩 플랫폼 볼츠.new, 이코머스 워프, 크리에이터 사스인 뉴스크린. 꽤 굵직한 이름들이에요. 이 회사들이 다 레일즈로 MVP, 그러니까 최소 기능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서 시작했고 결국에는 아이디어에서 IPO까지라는 레일즈의 오랜 약속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분석은 이 현상을 그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에 빗대어 설명한 부분입니다. 아, 하이프 사이클이요? 네. 발표자는 레일즈가 과거에 예를 들면 트위터가 다른 스택으로 옮겨가고 또 자바스크립트 중심 스택이 막 부상하면서 약간 환멸의 골짜기를 지났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생산성이라던가 개발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서 슬슬 상승 곡선, 그러니까 계몽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특히 루비엠이나 Y 콤비네이터 아시죠? 그 YC 파트너인 톰 블룸필드 같은 투자자들이 레일즈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신호로 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유행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레일즈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AI나 에이전트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새로운 기회까지도 보고 있다고 하고요. 발표 중에 실시간 설문조사도 했다면서요. 그 결과도 재미있던데요. 사람들이 레일즈를 왜 좋아하냐?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커뮤니티, 단순함, 생산성, 그리고 즐거움이었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창업자들 목소리도 직접 인용했는데 잡았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었다. 레일즈의 그 규약 중심 접근 덕분에 제품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알고 보니까 성공한 스타트업들 백엔드는 대부분 레일즈더라. 뭐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이 있었네요. 심지어 그 설문조사에 사용된 툴, 폴레버리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도 레일즈 기반의 YC 스타트업이라고 하니까 참 재미있죠. 와, 정말요. 그 자체로 레일즈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증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도 식스폴드 AI, 보험 쪽, 굿빌, 병원비 협상, 크래프트 AI, 요리사, 바바 퍼틸리티, 불임 클리닉, 오디너 AI 어세스턴트, 지방정부 AI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레일즈 기반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AI나 생산성, 툴링 영역에 도전하는 팀들이 많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 같아요.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과제도 명확히 제시됐어요. 예를 들어서 AI 생태계를 위한 루비 툴링이 좀 부족하다거나 정적 타이핑 지원이 아직 미흡하다, 프론트엔드 통합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들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발표자가 이런 과제들을 그냥 단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레일즈 커뮤니티의 잠재력을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루비용 AI SDK를 만들자거나 파이버 코딩 플러그인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퍼뜨리자, 이런 구체적인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레일즈의 미래는 커뮤니티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지금이 MVP 만들고 실험하기 아주 좋은 시기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확실히 레일즈의 강점인 빠른 개발 속도가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중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 스타트업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레일즈 핵심 철학으로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자료는 레일즈 창시자죠.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한슨, DHH랑 앨리스 셰이퍼의 대담 요약입니다. DHH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웹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그냥 순수한 CSS랑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필요했던 커피 스크립트나 사스 같은 전처리기 없이도 브라우저 자체 기능만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하드와이어나 터보 같은 레일즈 진영 도구들조차도 언젠가는 브라우저가 직접 제공할 기능을 대신하는 약간 임시 도구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브라우저가 좋아지면 프레임워크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딱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풀스택 개발자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주장으로 바로 이어지죠. DHH가 있는 37 시그널스에서는 모든 개발자가 풀스택 개발자고 특히 하드와이어랑 터보 덕분에 별도 JS 프레임워크 없이도 인터랙티브한 앱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오, 심지어 개발자 한 명이랑 디자이너 한 명이 딱 붙어서 기능을 하나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프론트엔드의 과도한 복잡성이 좀 줄어들면서 개발자 한 명이 더 넓은 영역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나 프론트엔드 전문화랑은 좀 다른 결이라서 더 흥미롭게 들리네요. 그리고 배포 과정 복잡성에 대한 푸념? 이거 진짜 많은 개발자분들이 내 얘기다 하실 것 같아요. 하하, 네. 예전엔 FTP로 파일 올리면 끝났는데 지금은 코드 몇 줄 바꾸는데 막 15분씩 걸리는 배포 파이프라인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답답하죠. 그래서 37 시그널스는 이 시간을 2분 이내로 줄이는 걸 목표로 아예 로컬에서 도커 이미지 빌드하고 CI 실행까지 직접 처리한다고 해요. DHH가 농담처럼 오류 수정하려고 15분 기다리느니 그냥 서버 접속해서 V로 고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랬다는데 진짜 우프네요. 네. 그런 복잡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데이터베이스 선택에서도 나타나요. 그들이 스콜라이트를 적극적으로 쓰는 이유로 데이터베이스를 파일로 다루는 단순함, 이걸 꼽습니다. 구성이나 운영이 훨씬 간편하다는 거죠. 프로덕션에서도요? 네, 심지어 프로덕션에서도요. 레이디스 같은 것도 솔리드 큐라는 레일즈 기반 잡큐로 대체하는 등 인프라 구성 요소를 최대한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이 구글 같은 거대 분산 시스템을 필요는 없다. 개발자가 전체 시스템을 직접 이해하고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주권, 디지털 서버레니티의 중요성까지 언급해요. AWS S3에 있던 10페타바이트 데이터를 직접 운영하는 하드웨어로 이전하고 집에서 스콜라이트로 앱을 백업하는 실험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 좀 놀랍죠? 와, 10페타바이트를요? 대단하네요. 네, 덴마크 의회에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의 스위치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기술 선택이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 사회 인프라 문제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 활용에 대해서는 어땠나요? 10GPT 같은 거 써서 배시 스크립트 배우는 식으로 생산성 향상 도구로는 적극 활용하지만 AI가 프로그래머를 대체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봤다고 하네요. 네, 다만 AI를 잘 활용하는 개발자가 더 강력해질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그리고 옛날 레일즈 기능 중에 그리운 거 뭐냐는 질문에 레이스 플러그인스, 다이내믹 파인더스 이런 거 꼽았다는 얘기도 소소하게 재밌었고요. 네, 맞아요. 결국 DHH 대담 전체를 꿰뚫은 핵심은 단순함으로의 회귀인 것 같아요. 웹기술 자체가 성숙하면서 복잡한 추상화 계층 없이도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고 레일즈는 이런 흐름 속에서 개발 생산성이랑 단순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길을 찾고 있다. 이런 거죠. 이건 뭐랄까 효율적인 개발 방법론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술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자료는 쇼피파이의 Rails 인프라스트럭처 팀이 발표한 Rails 8.1의 새로운 기능들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쇼피파이처럼 정말 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부딪혔던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업데이트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네, 아주 실용적이죠. 예를 들어서 인설톨이나 업설톨 기명이 이제 포스트그레스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동작한대요. 이전에는 아이디가 느릴 때 오류가 났는데 8.1부터는
레일즈가 SQL의 그 디폴트 키워드를 자동으로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기본값을 채워주도록 개선됐다는군요. 그렇죠. 개발자가 아이디가 닐인지 아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오, 그럼 MySQL에서 포스트그레스로 코드를 옮기기도 훨씬 쉬워졌겠나요? 네, 맞습니다. 포스트그레스에서도 이제 인설톨이나 MySQL처럼 그냥 잘 동작해요. 이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개발자 편의성을 높여준 거죠. 이건 정말 운영 환경에서는 큰 변화겠네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운영 환경 로깅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Rails.Events라는 새로운 구조화 로깅 API가 도입됐어요. 기존의 Rails.Logger는 개발 중엔 편하지만 운영 환경에서 로그를 막 커리하거나 분석하기에는 좀 불편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텍스트 덩어리니까요. 네, 이 새로운 API는 명확한 이벤트 이름이랑 킥과 평패의 구조화된 페이노드를 제공해서 분석에 훨씬 용이합니다. 쇼피파이에서는 이걸 카프카 거쳐서 클릭하우스에 저장하고 내부 분석 툴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고 해요. 와, 실시간으로요? 네. 그리고 개발자는 이미트 메서드를 통해서 카프카 전송, 파일 로깅, 매트릭 발송 같은 다양한 소비자를 직접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용 로그랑 운영 관찰용 로그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생긴 셈입니다. 로깅 보안 관련 개선도 있다면서요? 이것도 중요하죠. 네, 이것도 아주 실용적인데요. 기존에는 요청 파라미터 필터링, 필터 파라미터하고 모델 속성 필터링, 필터 애트리뷰트가 별개였거든요. 근데 레일즈 8.1부터는 모델에서 정의한 필터 애트리뷰트가 요청 파라미터 로깅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해요. 아, 그럼 예를 들어 모델에 카드 넘버나 SSN 같은 거 필터링 하도록 정의해두면 네, 그럼 요청 로그에서도 해당 파라미터 값이 자동으로 필터 리드 이렇게 처리돼서 노출을 막아주는 거죠. 오, 이거 좋네요. 설정 파일 일일이 안 뒤지고 모델 코드에서 민감 정보 로깅 정책을 딱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로깅 보안도 이제 모델에서 선언하고 끝낼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테스트 코드 신뢰도를 높이는 개선도 있다고요? 네, 사실 레일즈 5.1부터 있던 기능인데 8.1에서는 메시지가 더 명확해졌다고 해요. 뭐냐면 테스트 코드 안에 실제 검증 로직, 그러니까 어설션이 없는 경우에 레일즈가 이걸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 그냥 예외만 안 터지면 통과되는 테스트라던가 특정 조건이 만족 안 되면 아무 검증도 안 하는 조건부 테스트. 아니면 비어있는 컬렉션에 대해 루프는 도는데 정작 어서션이 없다거나 목객체를 썼는데 베리파이 호출이 없는 경우 같은 거예요. 레일스가 먼저 이 테스트가 정말 뭔가를 검증하고 있긴 한 거니? 하고 확인해주는 셈이죠. 테스트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꼼꼼하네요. 레일즈 7에서 도입된 통합 에러 리포터도 더 좋아졌다고요? 네, 8.1에서 더 강력해졌어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로그만 남기는 걸 넘어서 에러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구독자를 정의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구독자를 통해서 에러 발생 시 로그 기록은 물론이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매트릭을 전송한다거나 슬랙으로 알림을 보낸다거나 하는 작업을 아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에러 감지부터 분석, 알림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 거네요? 그렇죠. 에러 처리가 훨씬 체계적이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레일즈 8.1은 뭐랄까 화려한 새 기능보다는 실제 레일즈 앱을 매일 운영하는 개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어요. 포스트그레스 지원 강화, 구조화 로깅, 로깅 보안 강화, 테스트 안정성 향상, 통합 에러 처리 이런 것들은 레일즈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모든 팀에게 큰 도움이 될 실용적인 업데이트입니다. 네, 확실히 개발 경험 자체를 좋게 만드는 데 집중한 느낌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조금 다른 관도에서 개발자의 역량을 다룹니다. 존 아세드의 UX and Design for Rails Devs 발표 요약인데요.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좋은 사용자 경험, UX가 이제 더 이상 디자이너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특히 레일즈 개발자처럼 좀 넓은 범위를 다루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는 이야기였죠. 서버부터 프론트엔드, 때로는 UX까지 다루게 되니까 기본적인 디자인 원칙이나 협업 전략을 아는 게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PM도 코딩하고 디자이너도 CSS 다루는 시대고 AI 도구가 디자인 평가나 사용자 조사까지 도와주면서 전반적인 기대치가 높아졌다고 하고요. 뭐 유니콘이 될 필요는 없지만 서로의 언어와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협업 능력이 필수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사용자 중심 사고로의 전환인데요.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기술적인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요. MVC 구조,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RESTful 설계 이런 거요. 네. 하지만 사용자는 그런 게 관심이 없잖아요. 사용자는 그냥 내 콘텐츠 보기, 공유하기, 확인하기 같은 자기 목표를 이루는 흐름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완결성만큼이나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험 흐름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용자의 여장, journey를 이해하고 기능 단위가 아니라 흐름 중심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술적인 정합성보다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흐름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이 말이 딱 와닿네요. 그럼 개발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UX 도구들도 소개됐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소개됐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용성 휴리스틱 10가지 원칙 있잖아요. 일관성, 오류 방지 같은 거. 그걸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거나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OWISE 기법이나 피시본 다이어그램 같은 거. 또 페이지의 시각적 계층 구조를 빠르게 확인하는 스퀸트 테스트라고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방법이요. 아, 스크린 테스트요. 재미있네요. 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공유하는 식스업 기법 같은 것들도 소개됐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부터 설계하는 접근법이 흥미로웠어요. 사용자 조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있었나요? 네. AI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사용자를 관찰하며 섀도잉이나 클린 로그 분석, 세션 리플레이 같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요. AI를 활용해서 페르소나 생성, 사용자 여정 맵 작성, 심지어 UI 감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AI가 그런 것까지요? 네, 1인 팀이나 작은 팀을 위한 실용적인 UX 기법을 다룬 The User Experience Team of One이라는 책도 추천됐고요. 디자인의 기본 요소, 뭐 타이포그래피나 여백, 색상 이런 구체적인 팁도 있었죠? 네, 개발자들이 바로 써먹기 좋은 팁들이었어요. 타이포그래피가 전체 시각 디자인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키값상에서는 값을 더 강조하고 H1, H2 본문 텍스트 3단계 스케일로 시작하라는 조언이 있었고요. 여백 화이트 스페이스는 정보 구분과 가독성을 높이는 핵심이니까 CSS 변수로 정의하고 다크 모드까지 고려하면 좋다고 하고요. 색상 구성은 그 60, 30, 10법칙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배경 60%, 주요 색상 30%, 강조 색상 10% 비율을 따르는 60, 30, 10법칙을 활용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타고난 감각보다는 일관성 있는 규칙과 구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깔끔한 UI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개발자들에게 좀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디자인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이 발표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좋은 UX는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이고 레이즈 개발자 역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보기 좋은 앱을 만드는 걸 넘어서 아까 얘기했던 스타트업 성공 사례처럼 실제 사용자들이 사랑하고 계속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레이즈 컴프 2025에서 나온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레일즈의 재부상, DHH가 강조하는 개발의 본질과 단순함으로의 회귀, 레일즈 8.1이 가져온 실질적인 개선점들, 그리고 이제는 개발자에게도 필수 역량이 된 UX 디자인 감각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레일즈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네요. 아까 첫 번째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과거는 즐거웠고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예요. 레일즈 생태계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레일즈는 개발자 생산성과 단순성에 다시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AI가 코딩 보조 도구로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레일즈의 철학과 AI의 발전이 결합된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풀스택 개발자의 정의는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어쩌면 더 작은 팀이나 심지어 1인 개발자가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레일즈와 AI의 만남,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 동향을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